김재호는 34살의 나이로 서울의 IT 기업을 그만둔 지 한 달 남짓이었다. 10년 넘게 다닌 직장이었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매일 반복되는 보고서, 성과 압박, 새벽까지 이어지는 프로젝트 속에서 삶은 점점 공허해졌다. 그는 언젠가 자신만의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다고 생각해왔다. 작은 가게도 좋고 낡은 집이라도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자신이 선택한 공간에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던 중 종로구청에서 열리는 공매 소식을 우연히 접했다. 여러 채의 노후주택과 토지가 매물로 나온다는 안내문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와 있었다. 대체로 재개발 예정지에 포함된 낡은 건물들이었기에 평소 같으면 큰 관심을 끌지 못할 법했다. 그러나 그중 한 건이 유난히 눈길을 끌었다. 10수년 동안 방치된 단층 주택 한 채가 개시 가격으로 단 30만 원이 책정된 것이었다. 공매 당일 그는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종로구청의 작은 회의실에 들어섰다. 참여자는 많지 않았다. 부동산 중개업자 몇 명, 중년의 남성 몇 명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예상과 달리 차분했다. 그는 경쟁적이고 활기찬 호가 싸움을 예상했으나 실상은 침묵이 지배하고 있었다. 모두 주머니에 현금을 두둑히 넣고 온 듯했으나 누구도 말이 없었다. 사회자가 순서대로 매물을 소개하던 중 문제의 주택이 화면에 띄워졌다. 종로의 오래된 골목 안쪽에 자리한 단층 주택, 15년 넘게 아무도 거주하지 않았다는 설명이 따라붙었다. 그런데도 땅은 30평이 넘고 대지 조건은 훌륭했다. 사회자가 개시 가격을 외쳤다. 30만 원. 순간 회의실은 정적에 잠겼다. 서울 한복판의 대지를 30만 원에 시작한다는 말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잠깐의 정적이 이어지는 동안 재호는 설명하기 힘든 충동을 느꼈다. 30만 원이라면 한 달치 월세에도 못 미치는 돈이었다. 그 금액으로 땅까지 포함된 집을 가질 수 있다면 설령 상태가 엉망이라 해도 시도해 볼 만했다. 결국 그는 손을 들었다. 공기가 흔들린 듯한 순간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누군가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떨궜다. 경쟁자가 나올 거라 생각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30만 원 나왔습니다. 더 없습니까? 여전히 정적만 이어졌다. 재호는 이상함을 느꼈다. 서울에서, 그것도 종로에 위치한 집과 대지를 30만 원에 살 수 있는데 왜 누구도 도전하지 않는가? 사회자가 다시 외쳤다. 더 이상 없습니까? 한 번, 두 번. 그때였다. 뒤편에 앉아있던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낡은 스카프를 두른 채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집은 안 돼. 제발 그만두게. 너무 작은 목소리라 재호 말고는 아무도 듣지 못한 듯했다. 그는 당황했지만 물어볼 틈도 없었다. 사회자의 망치가 단호하게 내려쳤다. 낙찰, 김재호 씨 3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순간 방 안은 얼어붙었다가 곧장 사람들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모두가 마치 그 자리를 벗어나지만 기다린 듯 서둘러 짐을 챙기고 나가기 시작했다.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새 주인을 향해 축하 인사나 아쉬움을 표현하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달랐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고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다. 재호는 낙찰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앞으로 나갔다. 사회자는 서류를 건네며 눈을 피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에도 힘이 없었다. 재호가 이 집에 특별한 사정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묻자 사회자는 짧게 고개만 저었다. 어쩐지 그의 표정에는 두려움이 어려 있었다. 그때였다. 방금까지 서둘러 나가던 사람들이 복도에 모여 여전히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다가오지는 않았다. 축하도 호기심도 아닌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시선이었다. 무겁고 불길한 기운이 짓눌렀다. 재호는 혼란스러웠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얻은 낙찰인데 왜 모두가 저런 태도를 보이는가? 금액은 상징적일 만큼 저렴했고 논리적으로는 엄청난 이득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경멸도 질투도 아니었다. 확실히 느껴지는 건 연민 그리고 두려움에 가까운 무언가였다. 그는 낙찰 증서를 손에 쥔 채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복도는 비어 있었고 창밖 햇살이 괜히 낯설게 느껴졌다. 창가 너머로 여전히 군중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는 자신이 어떤 위험한 길목에 발을 들였는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30만 원이라는 가격, 서울 중심의 대지, 그리고 합법적 소유권. 합리적으로만 본다면 그는 최고의 거래를 성사시킨 것이었다. 사람들의 반응은 근거 없는 소문 때문일 수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도 오래된 집에 얽힌 괴담이나 풍문이 사람들의 행동을 좌우하곤 했다. 재호는 마음속의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려 애썼다. 한편으로는 서늘한 긴장감이 사라지지 않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을 다독였다. 그는 이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고 싶었다. 회사 생활 속에서 잃어버린 자존감을 되찾고 삶의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겼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를 둘러싼 눈빛과 침묵은 귓가에 맴돌았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낙찰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종이 몇 장에 불과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담긴 듯했다. 금액은 말도 안 되게 낮았지만 실상 그가 산 것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서울 한복판,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집, 15년간 비어있던 집,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사람들의 침묵. 재호는 직감했다. 이 모든 것이 앞으로 자신을 끌고 갈 운명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는 여전히 자신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믿고 싶었다. 낙찰을 받은 지 하루가 지나도 김재호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는 서류를 손에 쥔 채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곱씹었다. 말도 안 되는 가격, 단 30만 원에 집을 산 것은 분명 사실이었다. 문서에 그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고 법적으로도 문제 없었다. 하지만 여전히 머릿속을 맴도는 것은 공매장에서 느낀 침묵과 연민의 시선이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먼저 집을 확인해야 했다. 실제 상태를 보고 수리할 부분을 가늠한 뒤 앞으로의 활용 방안을 정하면 된다. 마음 한편에서는 설렘도 있었다. 이제는 회사의 지시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결정한 선택이었다. 30만 원이라는 금액은 한 달치 월세도 안 되는 수준이었고 설령 집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 해도 잃을 것은 크지 않았다. 그는 주소를 따라가기로 했다.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갈아타며 이동하는 동안 여러 생각이 스쳤다.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이유를 곱씹었다. 보통은 안전 문제, 개발 제한 혹은 건축법적 제약이 있는 경우에나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나 이 집은 어떤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남은 설명은 단 하나, 사람들의 입에서 떠도는 소문이나 괴담뿐일 것이다.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오래된 집과 관련한 미신과 풍문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이야기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었다. 주소지에 가까워되자 골목은 점점 좁아졌다. 오래된 상점 몇 개가 간간히 보였고 주변 건물들은 대부분 낡아 있었다. 이곳이 재개발의 후보짐은 분명해 보였다. 집은 생각보다 작았다. 단층 구조에 벽과 지붕은 오래된 흔적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나 대지의 크기는 제법 넉넉했고 무엇보다 서울 한복판이라는 입지 자체가 가치를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문 앞에 섰다. 복매 담당자가 말해주었듯 열쇠는 따로 필요하지 않았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손잡이를 돌리자 쉽게 열렸다. 15년 동안 비어있었다는 집치고는 이상했다. 누군가 정기적으로 관리한 것이 분명했다. 실내에 들어서자 예상과 달리 공간은 깨끗했다. 먼지는 있었지만 곰팡이 냄새나 심한 습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가구 몇 점이 여전히 놓여 있었고 벽난로에는 재가 남아 있었다. 누군가 마지막까지 사용한 흔적처럼 보였다. 15년이라는 시간과는 맞지 않았다. 재호는 방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바닥 한 군데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다른 판자들과 다르게 배열된 사각형의 영역이 눈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단순한 수리 흔적이라고 생각했지만 달랐다. 판자들이 네모 반듯하게 구획되어 있었고 연결 부위는 검은 물질로 봉해져 있었다. 오랜 세월 동안 누구도 건드리지 않은 듯 단단히 막혀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바라보았다. 단순히 배관을 덮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었다. 의도적으로 봉인한 듯했다. 왜 누군가는 바닥 한가운데를 이렇게까지 막아놓았을까? 단순한 보수라면 굳이 이런 방식을 필요가 없었다. 더군다나 이 집이 15년 동안 비어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더욱 의문은 커졌다.
그 순간 창문 밖에서 움직임이 느껴졌다. 그는 고개를 돌려 창 너머를 바라봤다. 골목 저편에서 한 남자가 말없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모자에는 은색 장식이 달려 있었고 얼굴은 낯이 익었다. 공매장에서 봤던 사람이었다. 당시에도 묘한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이였다. 눈이 마주치자 그 남자는 곧장 몸을 돌려 자리를 떠났다. 그러나 재호는 직감했다. 단순히 지나가던 행인이 아니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이 집을 지켜보고 있었다. 오랫동안 이 집을 감시해온 사람 같았다. 재호는 갑작스러운 소름을 느꼈다.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잡았다. 집을 샀으니 정리하고 수리해서 활용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원래의 결심을 되새겼다. 그는 다시 집안을 둘러봤다. 가구는 오래되어 보였지만 생활 흔적은 최근까지 이어진 듯했다. 마치 누군가 드나들다 사라진 느낌이었다. 그날 저녁 그는 답답한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 봉인된 바닥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분명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다. 게다가 공매장에서의 침묵과 골목에서 자신을 지켜본 낯선 남자까지 퍼즐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며 설명하기 힘든 긴장감을 만들었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 한복판, 누구도 원하지 않는 집, 그러나 누군가는 끊임없이 지켜보던 집. 재호는 이제 알았다. 단순히 30만 원의 낙찰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무언가 거대한 이야기 속에 발을 들어놓고 있었다. 하지만 끝이 어디일지는 알 수 없었다. 확실한 것은 이제 물러설 수 없다는 사실뿐이었다. 김재호는 집을 살펴본 뒤 답답한 마음을 안고 동네 철물점에 들렀다. 봉인된 마룻바닥을 보며 혼자 힘으로는 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필요한 도구를 준비해야 했다. 망치, 대못, 지렛대 같은 기본적인 공구들이 떠올랐다. 그는 가게로 들어가서 점원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주문했다. 점원은 그를 보며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내 준비를 시작했다. 집수리 하시나 봐요? 조심스럽게 묻는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는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재호는 짧게 대답했다. 네, 조금 손볼 데가 있어서요. 그러자 점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도구를 챙겼다. 하지만 그 순간 가게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동시에 재호에게 쏠렸다. 마치 무언가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들의 시선을 의식한 재호는 괜히 어색해졌다. 가게 한쪽에서는 실을 고르던 중년 여성이 바구니를 떨어뜨리며 당황했고 창가에 앉아있던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분위기는 이상할 만큼 무거워졌다. 점원은 준비한 물건을 건네주며 말했다. 모두 합쳐서 2만 원입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재호가 지갑을 꺼내 돈을 건네는 순간 가게 문이 열렸다. 들어선 사람은 중년의 남성이었다. 재호는 단번에 알아봤다. 바로 집 앞 골목에서 자신을 지켜보던 그 남자였다. 가까이에서 보니 날카로운 인상에 오랜 세월을 총과 함께 살아온 듯한 분위기가 풍겼다. 모자의 은빛 장식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반짝였다. 그는 이름을 밝혔다. 박성민이요. 그리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들었소. 집을 30만 원에 낙찰받았다지. 말투는 친근했지만 눈빛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는 곧바로 가죽 주머니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묵직한 소리가 울렸다. 500만 원, 오늘 밤 바로 드리지. 그 집은 나한테 넘기시오. 순간 가게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점원이 손에 들고 있던 병을 떨어뜨려 유리 깨지는 소리가 울렸고 다른 손님들도 모두 침묵에 빠졌다. 재호는 속으로 계산했다. 30만 원에 산 집을 500만 원에 팔 수 있다면 단 하루 만에 16배가 넘는 이득이었다. 상식적으로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눈앞의 남자의 태도는 단순한 거래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오히려 절박한 기운이 강하게 풍겼다. 그렇게까지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는 신중히 대답했다. 왜 그렇게까지 높은 돈을 주고 사고 싶으신 겁니까? 박성민의 입가에 짧은 웃음이 스쳤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다. 그 집은 내가 오래 지켜온 곳이요. 아무도 건드려선 안 될 이유가 있지.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요. 그의 손은 주머니 근처에서 미묘하게 움직였다. 위협을 가하려는 제스처는 아니었지만 충분히 경고가 되었다. 재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저는 집을 팔 생각이 없습니다. 짧지만 단호한 답이었다. 순간 박성민의 표정은 어두워졌다. 그건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요. 난 지금 당신 목숨을 구하려는 거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가게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숨조차 고르지 못한 채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갑작스러운 말발굽 소리가 바깥에서 울려 퍼졌다. 몇 초 뒤 가게 문이 다시 열리며 3명의 사내가 들어섰다. 그들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고 손은 허리춤에 가까이 있었다. 그중 한 명은 제복을 입고 있었고 가슴에는 배지가 달려 있었다. 또 다른 이는 반듯한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자였고 나머지 한 명은 말없이 문 옆을 지키며 손을 총기 근처에 두고 있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난 최도현이라 하네. 그는 박성민을 향해 시선을 고정한 채 덧붙였다. 우린 이미 합의가 된 걸로 알았는데 말일세. 그의 말투는 부드럽지만 숨길 수 없는 위협이 묻어 있었다. 박성민은 이를 악물며 대답했다. 난 공정하게 제안했소. 500만 원. 하지만 거절당했지. 그러자 최도현은 냉소적인 웃음을 흘렸다. 500만 원이라니 그 정도 금액을 내면 오히려 의심만 더 커지지 않겠나? 재호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점점 상황의 무게를 깨달았다. 단순히 낡은 집이 아니었다. 분명히 그 안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박성민도 최도현도 경찰 배지를 단 자까지 모두 같은 비밀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만이 그 비밀을 모르는 상태였다. 잠깐 재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도대체 그 집에 뭐가 있길래 이러시는 겁니까? 질문이 끝나자마자 가게 안의 모든 사람들은 동시에 숨을 들이마셨다. 점원은 카운터에서 뒤로 물러났고 손님들은 몸을 굳힌 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누군가가 금기어를 말해버린 듯한 긴장감이 흘렀다. 정장을 입은 최도현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며 말했다. 그 집 마룻바닥, 다른 판자들하고 다르다는 거 당신도 봤겠지? 그 순간 재호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자신이 알아차린 사실을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거기 밑에 뭐가 있는지 아는가? 서류다. 오래된 문서들. 어떤 사람들에겐 결코 세상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것들이지. 박성민이 거칠게 맞받았다. 그건 증거요. 진실을 밝힐 유일한 기록이요. 그러나 최도현은 비웃었다. 증거? 아니, 재앙이지. 그걸 세상에 드러내면 수많은 가문과 이름이 무너진다네. 경찰 배지를 단 사내가 짧게 끼어들었다. 우린 그걸 15년 동안 지켜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야 해.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재호는 이제 확신했다.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그 밑에는 누군가가 목숨 걸고 숨겨둔 무언가가 있었다. 공매장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본 이유도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그들의 태도였다.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생사를 걸고 지켜온 비밀이었다. 이제 자신은 그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가게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김재호는 눈앞에 세 남자를 번갈아 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자신이 모르는 거대한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정장을 입은 최도현은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고 경찰 배지를 단 사내는 주위를 날카롭게 살피고 있었다. 박성민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렸다. 천천히 들어온 이는 바로 공매장에서 재호에게 다가와 경고를 했던 노파 이월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방 안을 둘러보더니 재호에게 시선을 고정시켰다. 그리고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전에 하 교수였지. 그리고 그는 그 비밀 때문에 죽었네. 그 순간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최도현은 노골적으로 얼굴을 찡그렸다. 이 할머니, 여기서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시오. 그러나 이월이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크게 말했다. 재호 씨는 알아야 해. 그 집 마룻바닥 아래에 숨겨진 건 단순한 종이가 아니야. 거기엔 수많은 토지 거래의 거짓이 담겨 있지. 같은 땅을 몇 번씩 팔아넘기고 서류를 조작해 돈을 챙긴 자들의 이름과 증거가 다 들어있어. 박성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소. 그게 진실이요.
그래서 내가 지키려 했던 거요. 그 문서만 나오면 최소한 몇십 년간의 부정이 드러나고 수많은 가문이 무너질 거요. 경찰 배지를 단 사내가 제 딸리 끼어들었다. 입 다물어. 그런 얘기 아무 데서나 떠들지 마. 그의 눈빛은 위협적이었지만 이월이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재호를 향해 다가가며 말했다. 그날 이후로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지 못했어. 하 교수가 문서를 숨긴 직후 그는 등 뒤에서 총을 맞고 죽었지.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사건은 금세 묻혔어. 그 뒤로 집은 봉인되다시피 했고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지. 재호는 온몸에 서늘한 기운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산 집이 단순히 낡은 건물이 아니라 살인사건과 연결된 장소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동시에 의문도 커졌다. 왜 이 문서가 지금까지도 지켜지고 있는가? 그리고 왜 이제 와서 자신이 여기에 휘말리게 된 것인가? 최도연은 재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그러니 자네도 이제 알았을 거야. 그 집은 그냥 두는 게 모두에게 이롭다네. 굳이 목숨을 걸 이유가 없지. 그의 말투는 설득이라기보다는 협박에 가까웠다. 하지만 박성민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말했다. 아니요, 진실은 밝혀져야 하오. 이미 너무 많은 세월이 흘렀고 너무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었소. 재호 씨, 당신이 주인이니 당신이 결정을 내려야 하오. 재호는 혼란스러웠다. 눈앞의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이유로 집착하고 있었다. 어떤 이는 진실을 지키려 했고 어떤 이는 숨기려 했으며 또 다른 이는 개인적 이익을 노렸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자신이 더 이상 단순한 외부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이때 경찰 배지를 단 사내가 허리춤으로 손을 옮겼다. 순간 가게 안의 긴장이 극도로 높아졌다. 하지만 최도연이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아직은 아니다. 그를 해치우면 오히려 상황이 꼬인다. 그러자 경찰은 마지못해 손을 내렸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이월희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나는 직접 봤다. 하 교수가 죽기 전날. 그는 나한테 말했지. 이 문서가 공개되면 수많은 사람들의 가면이 벗겨질 거라고. 그는 그걸 위해 목숨을 걸었고 결국 그렇게 갔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재호는 마음속에서 점점 무게가 쌓여감을 느꼈다. 자신이 가진 집은 이제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열쇠였다. 그리고 그 열쇠를 쥔 사람은 자신뿐이었다. 최도연은 천천히 재호에게 다가와 낮게 속삭였다. 다시 묻겠네. 집을 넘기지 않겠나. 500만 원이 아니라 더 많은 돈도 줄 수 있어. 당신은 편안히 살 수 있고 이 일에서 벗어날 수 있네. 그러나 재호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모두가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고 동시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 두려움의 근원은 바로 그 봉인된 마룻바닥이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집을 지키든 팔든 혹은 무시하든 어떤 선택을 해도 그는 이미 그 비밀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가게 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누구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지만 모두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감하고 있었다. 가게 안의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다. 무거운 공기를 가르듯 또 다른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가 동시에 문 쪽을 바라보았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법복 대신 단정한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였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자기 존재를 알리듯 주변을 훑어보았다. 곧 누군가가 낮게 중얼거렸다. 이현우 판사. 김재호는 이름을 듣는 순간 낯설면서도 익숙한 기분을 느꼈다. 뉴스 기사에서 몇 차례 본 적 있는 이름이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법조인이자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온 인물로 알려진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이곳에 나타난 것이다. 이현우는 가게 안의 인물들을 차례로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여기 모인 이유는 다 알겠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숨길 수 없는 압박이 담겨 있었다. 박성민이 먼저 반응했다. 판사님까지 나설 줄은 몰랐소.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린 진실을 외면할 수 없소. 그러자 이현우는 짧게 웃었다. 그러나 웃음에는 차가움이 서려 있었다. 진실?
그게 진실이라면 세상은 이미 무너졌을 거야. 그건 진실이 아니라 혼돈이지. 최도현이 나서며 맞장구 쳤다. 판사님 말씀대로야. 그 문서는 세상에 나오면 안 돼. 그게 공개되는 순간 수많은 집안, 기업, 정치인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거야. 그들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지. 수천 명의 삶을 먹여 살리는 체계의 기둥들이야. 그러자 이화리가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체계의 기둥, 웃기지 마라.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빼앗으며 기둥을 세웠을 뿐이야. 진정한 기둥은 정직하게 일한 서민들이지 그들이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이현우의 표정이 어두러졌다. 그는 재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김재호 씨, 당신은 아직 선택할 기회가 있어. 그 집을 그냥 넘기고 이 일에서 손을 떼라. 그러면 아무도 다치지 않아. 재호는 말없이 그의 시선을 받아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격렬한 갈등이 일고 있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한마디 대잡으로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들의 운명에 갈릴 수 있었다. 박성민이 다시 외쳤다. 아니요, 그는 이미 주인이다. 그리고 그는 알아야 한다. 그 집 밑에는 하 교수가 목숨 걸고 남긴 기록이 있어. 그는 토지 사기와 불법 거래의 전모를 파헤쳤고 그 증거를 거기에 숨겼소. 그 때문에 죽은 거요. 그러자 경찰 배지를 단 사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던 그는 입을 열었다. 우린 그걸 지켜야 했어. 하 교수가 죽은 뒤 그 문서가 세상에 나오지 않도록 막는 게 우리의 임무였어.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래야 해. 재호는 갈수록 깊어지는 수렁에 빠져드는 기분이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서로 다른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통점은 하나였다. 모두가 그 문서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지키거나 빼앗으려 한다는 것이었다. 이현우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그 문서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위험한 것이다. 그걸 지키는 게 곧 나라를 지키는 길이다. 그러나 그의 말은 설득력보다 위협에 가까웠다. 그는 국가라는 거대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었지만 눈빛 속에는 분명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 그 순간 재호는 직감했다. 이 판사 역시 단순히 국가를 위해 움직이는 게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위치와 명예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지키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이 분명했다. 이월이가 다시 말했다. 나는 기억한다. 하 교수가 내게 마지막으로 한 말을. 그 문서에는 이름과 날짜 그리고 위조된 서류의 사본까지 다 들어있다고. 그는 그걸 세상에 알리고 싶어 했어. 하지만 그 전에 살해당했지. 이현우 판사, 당신도 그 사실을 알고 있잖아. 이현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침묵은 곧 인정이었다. 최도연이 긴장한 듯 말했다. 이쯤에서 정리하지. 김재호 씨, 당신이 결정을 내려야 해. 팔 것인가, 숨길 것인가, 아니면? 그의 목소리는 끝을 흐렸지만 그 뒤에 이어질 말은 모두가 알고 있었다. 죽음을 택할 것인가라는 위협이었다. 박성민이 목소리를 높였다. 협박하지 마라. 우린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재호 씨, 당신이 결정해야 하지만 난 진실을 택하라고 말하고 싶소. 가게 안의 공기는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로 팽팽해졌다. 모두가 재호의 입을 주시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어떤 답을 하든 이제는 이미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을. 이현우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기억해라. 진실을 안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건 아니다. 때로는 진실이 가장 큰 불행을 가져온다. 그 말은 곧 협박이자 경고였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내면의 불안이 드러나는 고백 같기도 했다. 재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상황에서 진실을 피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이미 모든 것은 시작되었고 자신은 중심에 서 있었다. 그의 침묵 속에서 가게 안의 사람들은 서로를 견제하며 긴장감을 놓지 않았다. 폭풍 전야와도 같은 순간이 이어졌다. 가게 안에 흐르던 팽팽한 긴장은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의해 깨졌다. 말발굽 소리와 함께 거칠게 몰려오는 발걸음, 그리고 짧은 구호가 연달아 들렸다. 모두가 동시에 문 쪽을 바라봤다. 곧 창문 너머로 여러 명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누군가가 낮게 속삭였다. 왔군. 박성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재호에게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시간이 없어.
이제 그 집으로 가야 해.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들이 들어섰다. 그들의 표정은 냉정했고 손은 무기 가까이에 있었다. 분명히 정치가 쪽에서 보낸 사람들이었다. 최도현은 그들을 보며 미묘한 안도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박성민은 이를 악물었다. 이미 따라왔군. 우리가 여기에 오래 머물 수는 없소. 이월이가 재호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지금 당장 나가야 해. 뒤쪽에 길이 있어. 예전에 광산으로 이어지던 길인데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지. 그 길로 가면 집까지 갈 수 있어.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재호는 주위를 둘러갔다. 모두가 그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결정을 내렸다. 여기서 싸울 수는 없어요. 모두 같이 나갑시다. 그 말에 박성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현우는 잠시 망설였으나 곧 동의했다. 그들은 뒷문을 열고 서둘러 빠져나갔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쫓아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좁은 골목길을 달려 도망치며 그들은 저마다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다. 박성민은 이를 악물고 앞장섰고 최도현은 불만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경찰 배지를 단 사내는 계속 뒤를 확인하며 움직였고 이월희는 힘겹게 따라오면서도 결코 멈추지 않았다. 재호는 자신이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와 있음을 절감했다. 그는 원래 이 상황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 있었다. 광산으로 이어지는 낡은 길은 험난했다. 돌이 굴러내리고 바닥은 미끄러웠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뒤에서는 무장한 자들이 쫓아오고 있었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모두 붙잡히거나 사라질 운명이었다. 숨이 차오르던 순간 드디어 집이 보였다. 어둠 속에서 드러난 그 낡은 집은 마치 오랜 세월 그들을 기다린 듯 묵묵히 서 있었다. 재호는 가슴속에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이곳이 모든 시작이자 어쩌면 끝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었다.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섰다. 모두가 동시에 바닥 중앙을 바라보았다. 검게 봉인된 사각형의 마룻바닥. 그 아래에 모든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박성민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이제 열 때가 됐어. 그는 철물점에서 가져온 지렛대를 재호에게 건넸다. 당신이 주인이니 당신 손으로 열어야 하오. 재호는 손에 지렛대를 쥐고 잠시 숨을 고르더니 힘을 주었다. 검게 굳은 물질이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했다. 오랜 세월 굳어있던 봉인이 깨져나갔다.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다. 모두가 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내 판자가 들려 올라가며 깊은 공간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오래된 금속 상자와 가죽 가방이 있었다. 재호는 조심스레 꺼냈다. 상자는 묵직했고 가죽 가방은 닳아있었지만 여전히 단단했다. 박성민이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수많은 동전과 지폐가 있었다.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죽 가방 안에 들어있었다. 최도현이 손을 뻗어 서류를 꺼냈다. 종이마다 날짜와 서명이 적혀 있었고 위조된 계약서, 중복된 토지 매매 기록, 그리고 거액의 자금 이동 내역이 가득했다. 이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손을 떨며 한 장의 문서를 집어들었다. 거기에는 정치가의 이름과 서명이 선명히 찍혀 있었다. 이건 그의 목소리는 힘을 잃고 흩어졌다. 이월희는 눈을 감으며 낮게 말했다. 교수가 목숨 걸고 지킨 기록이 바로 이것이야. 그러나 그들의 감정에 빠져들 틈은 없었다. 창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무장한 자들이 이곳을 포위하고 있었던 것이다. 박성민이 이를 악물며 말했다. 우린 이제 선택해야 해. 이 증거를 들고 나갈 건가 아니면 여기서 끝낼 건가. 재호는 서류를 손에 쥐며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이 담긴 기록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종이를 가진 순간 그는 모든 권력자들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방 안의 공기는 다시 긴장으로 가득 찼다. 창밖에서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에 있는 자들 당장 나오지 않으면 쏘겠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외침은 점점 더 거세졌다.
무장한 자들이 집을 완전히 포위한 것이 분명했다. 김재호와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긴장된 침묵을 이어갔다. 박성민이 낮게 말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소. 증거는 이미 우리의 손에 들어왔고 그들은 그것을 빼앗기 위해 뭐든 할 거요. 재호는 손에 쥔 가죽 가방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수많은 위조 문서와 뇌물 거래 내역, 그리고 권력자들의 이름이 적힌 증거들이 가득했다. 단순한 문서가 아니었다. 이 기록은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고 권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만큼 위험한 짐이었다. 최도현은 여전히 욕심 어린 눈빛으로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다가와 말했다. 우리가 이걸 함께 나누면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어. 이건 단순히 증거가 아니야. 돈과 권력을 움직일 수 있는 열쇠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탐욕이 가득했다. 그러나 이월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건 피 묻은 돈이다. 하 교수가 지키려 했던 건 돈이 아니라 진실이었다. 그가 죽음까지 무릅쓴 이유를 욕심으로 바꿀 순 없어. 그녀의 말에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재호는 두 사람의 대립을 지켜보며 갈등에 휩싸였다. 그는 처음부터 이 일과 무관한 사람이었다. 단지 30만 원이라는 가격에 집을 샀을 뿐인데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정의가 걸린 선택을 해야 하는 위치에 서 있었다. 그때 경찰 배지를 단 사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던 인물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우린 너무 오래 이걸 숨겨왔다. 하지만 이제는 불가능하다. 이미 주인이 바뀌었고 이 집의 새로운 주인은 저기 앉아있는 김재호 씨다. 그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현우 판사는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그 문서에는 단순한 부패 기록만 있는 게 아니다. 더 큰 힘이 개입되어 있어.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단순히 몇 명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그는 국가라는 이름을 앞세우며 은근히 협박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오히려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재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가방을 단단히 움켜쥔 채 말했다. 이건 숨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새삼에 알려져야 할 때가 왔어요. 그의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는 크게 흔들렸다. 박성민은 미소를 지었다. 옳은 선택이요. 그러나 최도현은 이를 악물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 결정이 무슨 결과를 가져올지 아나? 당신 스스로 목숨을 내던지는 거나 다름없어. 밖에서는 여전히 무장한 자들의 고함 소리가 이어졌다. 그들은 문을 부수려는 듯 거칠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왈희가 재호를 향해 다가왔다. 이제 나가야 해. 이 증거를 안전하게 가지고 나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 한켠에는 공포가 스며들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그의 결정에 달려 있었다. 박성민이 문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시간이 없다. 그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움직여야 해. 모두가 준비를 하려는 순간 최도현이 갑자기 재호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박성민이 빠르게 막아섰다. 두 사람은 서로 몸을 밀치며 가방을 차지하려 했다. 방 안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이현우는 이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이래서 진실은 위험한 거다. 사람을 미치게 만들지.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담겨 있었다. 재호는 두 사람의 몸싸움 속에서도 가방을 지켜냈다. 그는 힘겹게 외쳤다. 그만, 이건 내가 결정할 문제다. 그의 목소리는 방 안의 혼란을 멈추게 했다. 모두가 다시 그를 바라보았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더욱 가까워졌다. 이제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았다. 재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우린 이 집을 나가야 합니다. 증거를 가지고 진실을 세상에 알리러. 그 순간 박성민이 고개를 끄덕였고 이월희도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최도현과 경찰관의 얼굴은 어둡게 일그러졌다. 그들은 여전히 다른 속내를 품고 있었다. 문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곧 부서질 듯한 소리가 울렸다. 이제 선택의 순간은 지나갔고 행동할 시간만 남아있었다. 문은 결국 부서져 나갔다. 무장한 자들이 거칠게 안으로 들어섰다. 총구가 일제히 방 안을 겨누었고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숨을 죽였다. 그들의 대장은 차가운 목소리로 외쳤다. 지금 당장 그 서류를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모두 끝장이다.
김재호는 손에 든 가방을 꽉 쥐었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느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모두의 운명이 갈린다는 것을. 대장은 총을 겨눈 채 앞으로 나섰다. 우린 이미 명령을 받았다. 그 문서가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너희 모두는 사라져야 한다. 마지막 기회를 주지. 그의 말은 확고했다. 재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앞으로 나섰다. 그는 가방에서 한 장의 문서를 꺼내 높이 들어 보였다. 그리고 큰 목소리로 외쳤다. 이 안에는 너희 이름도 있다. 뇌부를 받은 기록, 서명된 문서 다 들어있다. 너희도 이미 버려진 거다. 위에 있는 자들은 너희를 이용하고 곧 없애버릴 거다. 그 순간 무장한 자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일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주저했다. 대장은 이를 악물고 외쳤다. 거짓말이다. 그러나 재호는 즉시 다른 문서를 펼쳐 보였다. 거기에는 실제로 이들 중 몇 명의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었다. 박성민이 거들었다. 봤지? 너희는 이미 제거 대상이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쏜다 해도 곧 너희 차례가 올 거다. 차라리 진실을 함께 밝히는 게 살 길이야. 무장한 자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퍼졌다. 긴장과 불신이 교차했다. 마침내 그들 중 한 명이 총구를 내리며 말했다. 우린 더 이상 속을 수 없다. 차라리 이 증거를 들고 함께 나가자. 그 한마디가 균열을 만들었다. 다른 이들도 차례로 무기를 내리기 시작했다. 대장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배신자들! 그는 총을 들어 올렸지만 이미 그의 옆에 있던 부하가 재빨리 제지했다. 방안은 혼란에 빠졌고 총성이 울리기 직전의 순각은 무너져 내렸다. 결국 대장은 무력하게 제압당했다. 재호와 일행은 무장한 자들의 도움을 받아 집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들은 증거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도망쳤고 며칠 뒤 마침내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검찰청 안에서 제출된 서류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위조된 토지 계약서, 중복 매매 기록, 뇌물수수 내역, 그리고 권력자들의 직접적인 서명까지 모든 것이 명백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고 수많은 정치인과 기업가들이 줄줄이 소환되었다. 검찰은 곧장 특별수사팀을 꾸려 전면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오랫동안 은폐되어 온 토지 사기와 부패 구조가 드러났다. 막대한 자금을 빼돌린 정치가와 고위 관료들은 법정에 서게 되었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던 인물들조차 가면을 벗을 수밖에 없었다. 이현우 판사도 결국 법정에 서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단순한 하수인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과거에 저지른 은폐와 거짓은 면할 수 없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그는 재호에게 짧게 말했다. 네가 옳았다. 나는 두려움에 갇혀 있었을 뿐이다. 그의 눈빛에는 늦은 후회가 담겨 있었다. 최도현은 뇌물 거래와 부동산 사기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 긴 형을 선고받았다. 박성민은 증언과 협조 덕분에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고 이월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용기 낸 시민으로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다. 그리고 김재호, 그는 사건의 핵심 증거를 세상에 드러낸 인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그는 영웅으로 불리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단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30만 원에 낙찰받은 낡은 집은 이제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패한 체계를 무너뜨리고 정의를 드러낸 상징이 되었다. 그는 결국 그 집을 헐지 않고 남겨두었다. 그리고 수리해 작은 공동체 공간으로 만들었다. 그곳에서는 아이들이 공부하고 이웃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다. 한때 어둠과 침묵의 상징이던 그 집은 이제 빛과 소통의 상징이 되었다. 재호는 종종 집 한가운데의 마룻바닥을 바라보았다. 봉인되어 있던 흔적은 사라졌고 새로운 나무 판자가 정직하게 이어져 있었다. 그는 그곳에 앉아 생각했다. 자신이 처음 이 집을 샀을 때는 단지 우연과 호기심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꾼 선택이 되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진실은 때로는 무겁고 위험하지만 결국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것을. 두려움 속에서 침묵을 택하는 것은 순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더 큰 불행을 부른다는 것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에게 묻곤 했다. 그때 왜 그렇게 위험한 선택을 했습니까?
재호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누군가는 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시간이 흘러도 그는 변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소박하게 살았지만 더 이상 자신을 작고 무력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알았다. 용기 있는 선택 하나가 수많은 이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깨달음은 집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해졌다. 낡은 벽에 새겨진 글귀처럼 그곳은 사람들에게 속삭이고 있었다. 진실은 감춰질 수 없다. 누군가가 반드시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은 조금 더 나아진다. 오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집과 숨겨진 비밀에 관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마주하는 진실과 용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작고 사소한 선택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오고 그 선택이 누군가의 인생뿐 아니라 사회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해주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침묵할 수도 있지만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마주할 때 세상은 조금씩 나아진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각자 마음속에 작은 울림과 생각할 거리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는 더 많은 의미 있는 이야기와 따뜻한 메시지를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앞으로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저희는 계속해서 더 깊고 진솔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